선생님 우리 이 더불어숲에서 이스탄불 편에 신현복 선생님이 두 개의 벽을 말씀하셨거든요.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뭐 선생님이 한번 좀 그걸 좀 풀어서 한번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관용과 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보충 설명 좀. 왜 벽이라고 느끼셨을까요? 이제 사실 인류 역사가 이제 그 유럽의 계몽주의 시유 이후에 유럽 중심주의 또 하고 이제 중국주의 중화라는 큰 틀 속으로만 어떤 인류의 역사가 이제 분석되어 오고 그게 읽혀져 왔는데 예. 사실은 인류 문명의 또 본류가 이스탄불이거든.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세계 4대 고대 문명 중에서 3개가 그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뭐 중국은 우리가 별도로 보더라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네. 서왕모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실은 한치 빈틈없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두 개의 큰 틀 속에서 주목받아야 될 오히려 그리스 로마보다도 중국의 어떤 문명보다도 인류에 큰 기여를 하고 우리가 신세를 진 그런 문명에 대해서는 이제 폄하되거나 축소되거나 오히려 덮여버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셨던 것 같고 그 중심지인 이스탄불에 오셔서 그런데 유로센트리즘이라고 하는 유럽 중심주의와 중화라고 하는 이 두터운 벽을 뛰어넘고 21세기에 정말 소외받았던 변방의 그 역사를 어떤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뭐 이런 고민들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 아이고, 문제의식이 지금 이희수 선생님이 승계를 하셔서 서양과 동양 중간에 중양의 역사를 중심으로 쓰신 책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 이상을 읽었습니다. 카메라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책을 신 선생님이 보셨으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 게 그렇죠. 사실은 뭐 이 책을 쓰도록 이제 뭐 말 없는 학문적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이 신영복 선생님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백하자면 뭐 이걸 해도 될까 말까 하는 두려움과 약간 저돌적인 발상, 학계에서 부닥칠 어떤 반발에 대한 이런 위축감이 사실 없지 않았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이걸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힘도 신영복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알게 모르게 주셨던 그 이제 철학이나 어떤 단단한 어떤 사상의 그 지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도 인류 본사라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난 인본주의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인류 본사를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추종하는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안 봤는데 제가 이거 전에 읽은 책이 성경의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책을 읽었는데 서양 문명의 이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얘기하는데 성경 탄생을 보면 그게 헤브라이즘 게 아니고 이쪽과 다 모아가지고 그럼요. 기록한 게 걔네들이라는 걸 그렇죠.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메르 이전에 빠진 고리였던 거 여기 다 넣어놓으셨잖아요. 네네. 괴베클리 테페, 첫달 휴육, 첫달 휴육. 터키 세계 최대 터키를 중심으로 아나톨리아 반도에 1만 2천 년 역사가 있었다라는 게 유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서양이라는 건 사실 거기서 변방 중에 변방 게르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산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서양이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썼고 중국은 늘 중화주의에 갇혀서 모든 외부를 오랑캐로 규정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흡수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양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양쪽에서 뜯겨갖고 마치 본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심이 여기 있다라는 게 확실해. 이 책을 읽으면. 그래서 이거 역사학도는 이걸 읽지 않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균형감. 예, 알겠습니다. 읽는데 그 뭐 거기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그 그리스 로마 문화도 이집트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그 버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랙 아테네라는 책이 뭐 나온 것도 그 이러한 그 서양 중심주의를 깨는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 더불어숲에서 그런 걸 언급하고
이희수 선생님이 그에서 막 투쟁하던 시절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관광 벽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뭐 말씀한 김에 우리 변방론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이른바 그 오리엔트라 불렸던 지역, 지금 뭐 소아시아의 트르키에 아나톨리아 지방이죠, 뭐 이란, 그다음에 아랍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는 부르는 지역, 심지어는 뭐 중앙아시아, 뭐 트랜스 옥시아나 지역, 이 모든 이른바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역, 이 지역을 변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앙이라고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일단 한번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중국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예, 예. 몽골이라는 것도 몽이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몽매도했지만 이제 몽골 사람들 몽골이라고 그래요. 네, 고리라고. 골은 나라고 몽은 중심이라는 거든. 몽골 사람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메카라는 거는 지구의 배꼽이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은 이 메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모든 인류의 문명과 그 이제 삶의 중심은 자기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류사를 통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이제 그 서양이 중심이다, 뭐 중국이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리엔트도 근데 중앙으로 세상의 중심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이제 정무생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그쪽에서 인류 문명이 출발해서 퍼져가는 것은 지금까지 연구된 이제 학문적 축적에 의하면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유기에는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는 열대 역사에 절대성을 두지만 저는 가끔은 역사라는 것은 식품의 유효기간보다 더 짧다.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만 유효한 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순간 그 이전의 학설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가 관성적으로 젖어왔던 역사관에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이제 변방의 역사에게도 하나의 중심적 가치를 주고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온 것 같고요. 그 모든 이제 사상의 이제 근간이 사실 이제 세기 선생님한테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래 변방이란 개념을 이제 전체적인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그 인식의 개념으로 말씀을 한번 해서 자기가 사는 곳이 중심이다 말씀하셨고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지리적 개념, 공간적 개념을 도입을 하셔서 시간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 지금 말한 그 우리 말한 그 이스탄불 중심의 중앙 오리엔트 예, 중동, 오리엔트 예. 중동이 사실 옛날에는 중심 아니었나요? 그렇죠? 실제 그랬다는 예, 거죠. 실제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저 변방이 16세기까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최근 5천년으로 보면요. 4,800년간 중심이었습니다. 예. 최근 200년은 그 숙 사람들도 유럽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5천년 중에서 4,800년간 문명을 주도하고 인류 문명에 영향과 기여를 했던 것을 이게 주변으로 놓쳐서는 그거는 기본적 인류 역사가 왜곡되는 거고요. 결국 그리스 문명의 뿌리도 사실 크레타에서 출발합니다. 크레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남쪽의 이집트 문명과 동쪽의 오리엔트 문명을 받아서 완성한 종합 해양 문명이거든요. 그 당시 아직 그리스에는 문명이 발화되기도 이전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그 랑케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서양 역사학자들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그 인류의 절대적 보편 가치가 뭐 민주, 인권, 양성, 평등 이듯이 19세기 말 유럽 사회를 지배하던 그 담론의 핵심 절대 가치는 다윈의 진화론, 그 다음에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로만 카톨릭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자기 역사 문명의 뿌리인 그리스가 한 축으로는 남쪽의 블랙 아프리카로부터 또 한 축은 옐로 아시아로부터 받아서 완성한 문명이라는 것은 정말 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담론이었죠. 그래서 그리스와 이집트, 그리스와 오리엔트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오늘 정립해 놓은 것이 오늘 그리스 로마 중심의 서면 서양사거든요. 제국주의사 그렇습니다. 제국주의.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사실 뭐 헤겔 그 이후에 이제 뭐 모든 것은 인륜이 존재하지 않는 역사가 존재하던 야만으로 하면서 시민 팽창주의의 근거로 이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중동 오리엔트 역사가 인류가 최초로 도시 문명을 12,000년에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도 아시아에도 그 유럽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오랜
르네상스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게 오스만 제국이 있었고 예. 이란에 사파비 왕조가 있었고 중앙아시아 티무르 제국이 있었고 남쪽에 인도의 무굴 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거쳐서 조선 초기 세종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 동시대 1500년대 서부 아프리카의 송가이 제국이 있었습니다. 예, 송가이 왕국이 예. 있었죠. 예. 590년 제국입니다. 그 송가이 제국의 팀북투? 지금까지 팀북투를 중심으로 발견된 걸 보면 당시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과학과 맞아요. 학문 전통을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반서양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접근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제 왜곡됐던 이제 19세기 말 이 진화론적인 절대적 인종 우월주의의 그 인식론에서 왜곡된 것을 21세기까지 그걸 답습한다는 것은 이거는 인류 문명에 대한 약간의 모욕이죠. 예, 모욕 같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서양 문명을 부정하는 쪽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대롱구멍으로 세상을 보던 건데 확 열어줘 버린 거예요. 네. 그럼 다른 데도 그런 게 많다라는 걸 인식하는 걸로 충분해요. 근데 얘네들은 다른 걸 보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컴플렉스인가요? 컴플렉스지. 컴플렉스죠, 당연히. 신홍 선생님 말씀하시는 헬레니즘이라는 것도 지네 게 아니거든. 이쪽 거를 마케도니아가 확장해가지고 그리스 멸망시키고 이쪽 문명을 그렇죠. 가지고 간 거가 헬레니즘인데 그게 서양 문명의 본류인데 이쪽을 부정 안 하면 자기들이 이쪽 거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컴플렉스죠. 컴플렉스네, 당연히. 일종의. 뭐 유대즘도 헤브라이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컴플렉스죠. 조그만 나라에. 바빌론 유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 민족이 얼마나 컴플렉스가 많은지를. 그것도 그렇게- 다리우스 대제인가 누가 풀어주는 거잖아요. 가고 너네 고향으로 예. 돌아가라. 키루스 2세. 네. 키루스 키루스 2세? 이세.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관용으로 가갖고 성전 짓고 종교 재건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인정하기 싫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인데 지금. 그러면 결국 그 아까 말한 지금 선생님 중앙아시아 쪽은 그런 컴플렉스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중심이 돼야 되고 막 왜곡하고 그런 컴플렉스 자체는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중심인데요. 뭐. 그러니까. 그게 없고요. 11,8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그뭐 영국에 제일 오래됐던 스톤헨지 같은 게 짓기 7,000년 전에 지금 눈으로 봐도 깜짝 놀랄 고대의 도시 문명을 갖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니까 그거는 뭐 그렇죠. 콤플렉스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요. 그냥 항상 교수님을 제가 얘기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항상 밑줄을 치게 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반서양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적인 시각 관점을 좀 바르게 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관용과 포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한 문장이지만 지금 딱 스쳐가시는데 또 저거 따옴표 따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이희수 소장님과 신영목 선생님의 그 운명적 만남이란 것이 사실 신영목 선생님이 나중에 그 변방론이 다듬어지고 깊이와 닿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뭐 선생님 개인적인 인연 만남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 삶에 어떻게 이제 선한 이제 순기능을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선생님의 만남이야 뭐 저보다 훨씬 깊게 많이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한테 신현무 선생님은 그렇게 뭐 자주 만나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선생님이 주신 그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철학적 성찰의 깊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그 인식론의 구체적인 토대가 결국 나의 학문 전통에서 네. 단단한 이제 뿌리와 전통이 되고 내가 네. 격기를 가지 않고 이제 약간의 부정적이고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시선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내 길을 갈 수 있었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사상의 원동력, 뭐 이런 면에서 저는 선생님이 저한테 줬던 엄청난 선물인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선생님의 단순한 만남을 떠나서 개개의 삶이나 또 이제 교수 같은 분이 개개의 학문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게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가치 같고요. 그러니까 중계도 많다고 보시는군. 어쨌든 뭐 좋은 선생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측면을 보냐면 신 선생님이 먼저 보자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신 선생님은 굉장히 그런 경우에 액티비스트세요. 자기가 봐야 되겠다는 사람을 꼭 만나러 가거나 어떻게든 만나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꼭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난 분이 서엽 민영규 선생이라고 있어요. 아, 네, 네. 강화 떨리는 지남철 강황 마지막 강화. 풍경. 강화. 예. 그분 쪽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는데 못 만나요. 결국 신 선생님이 바빠서. 아이고. 근데 그거는 신 선생님이 급하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거지. 근데 이희수 선생님은 찾아서 만나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뭐 이거 해보자. 이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뭔가를 열어가고 가능성을 찾아가는 쪽에 힘을 보태고 같이 가려고 하신 측면이라고도 보여져요. 맞아요. 그게. 그 신호 선생님이 그 우리가 보통 뭐 관계론만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그 문명론, 문명에 대한 거기서 뭐 변방론도 뭐 나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이 선생님의 표현이 대단한데 그 스페인 내전과 관련된 글을 보면서 전사자 저도 계곡. 네. 근데 창조적 긴장으로 이끌어가는 지혜, 좌파 우파 간에 그 창조적 긴장이란 말이 저는 가슴에 확 닿더라고요. 야,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아니, 말 그대로 좌파 우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하나가 하나를 없애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로 그렇다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긴장을 유지하되 서로가 창조될 수 있는 그런 창조적 긴장이라고 하는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최근에 어떤 그 참 몰징악한 사람이 말이죠. 나와가지고 말이지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말이잖아요. 그 우리 사회에서의 그 이 아직 창조적 긴장의 단계도 가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하는데요. 어쨌든 선생님은 그러면 한번 요거 이 더불어서 이렇게 보시고 당사자로서 이 여기에 지금 언급된 당사자로서 이 책에 대한 어떤 신영복의 그 선생님의 문명론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상 그런 게 좀 있으시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문장이 수려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다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사물을 보시고 이 짧은 문장에 정말 점 하나 부리기도 아까운 그걸 이제 맞아요.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우문현답이네. 이게 문학의 금자탑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글 동의합니다. 예, 글 자체가 문학의 금자탑이고 매 선생님의 사상 철학은 우리가 뭐 많이 하지만 난 선생님의 문장가로서 이걸 좀 이제 좀 돋보이게 하는 뭐 글씨체는 글씨체지만 그것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글 함부로 쓰는 게 아니겠구나. 저도 뭐 한 80권 다작을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가끔은 불에 던지고 싶은 책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고 나서 이게 글 쓰는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자극이 되고요. 예. 정말 이제 생각하면서 그 사물의 본질을 관조하시고 그걸 아주 정제된 다듬은 언어로 이게 과장하지 않고 이제 지나치지 않는 딱 이제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시는 거. 글쎄 말입니다. 이게 시키죠. 네, 이 책이 뭐 정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고전주 이제 그리스 비극을 네. 설명하잖아요. 그 디오니소스 극장에 네. 가서. 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의 단어를 그거를 설약하느냐. 민중 철학의 용광로다. 뭐 한마디로 네. 맞아, 거기서 그런- 그 비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민중들이 짧은 자기의 글에 문명을 맞아요. 성찰한다는 거죠. 그런 게 많이 그렇게 뭐. 읽은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 디오니소스 극장.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두 분이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글을 제일 잘 쓰시는 분들이 분들인데 지금 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뭐 질문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진짜 대단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읽었던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저도 읽어야 돼요. 네, 저도 다시. 젊었을 때 봤을 때하고 또 대충 보면 다르더라고요. 안 됩니다. 대충. 그러니까.